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7년 차 36살 주부입니다. 오늘은 제 시댁 이야기,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.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아들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. 시댁 식탁에 앉으면 제 앞에 반찬이 놓이기도 전에 남편 접시는 산처럼 쌓였죠. 명절에도 김장을 할 때도 힘든 일은 전부 제 몫이었지만 공은 전부 아들한테 돌아갔습니다. 처음에는 시댁의 문화려니 시어머니의 성격이려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해마다 쌓이는 서운함은 결국 제 마음을 바짝 마르게 만들었죠.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제 마음을 얘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. 그게 우리 엄마 스타일이야. 그냥 넘어가. 그 한마디가 제게는 넌 이해만 해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는 절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날은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오후였습니다. 시누이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숨이 가쁘게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. 형수, 엄마가 쓰러졌어. 병원에 있어.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. 아무리 서운했던 사이지만 그렇게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지금 상태가 어때요? 제 질문에 시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중환자실에 있어. 그런데 형수 좀 병원에 와줄 수 있어?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나한테 부탁을 하지? 며느리인 나보다 더 가까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의문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곧 풀렸습니다. 병실 앞에는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.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피곤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. 여보, 당신이 좀 엄마 옆에 있어줘. 나랑 애들은 일이 있어서. 저는 황당했습니다. 당신이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친아들이잖아. 하지만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. 나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. 그리고 솔직히 나는 이런 거 잘 못해. 당신이 챙기는 게 훨씬 낫잖아. 그 말 뒤에 시누이와 시동생도 덧붙였습니다. 형수,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. 솔직히 엄마 말은 잘 안 듣거든요. 형수가 옆에 있어주면 엄마도 덜 힘들어 하실 거예요. 그 순간 참 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.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아들만 챙기던 시어머니.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옆에 서지 않으려 하고 결국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.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. 잠시 후 힘겹게 눈을 뜨신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너 왔구나. 저는 의자에 앉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그래요. 이번엔 제가 봐드릴게요. 하지만 이대로는 안 끝납니다. 시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.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 긴급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었지만 움직임이 불편하고 말도 오래 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.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거의 하루 종일 곁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남편과 시누이,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순간 각자의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. 나 오늘 당장 회사 복귀해야 돼. 나도 아이 맡길 데가 없어. 나 알바 시간 바꿀 수가 없어서.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됐습니다.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. 결혼 후 수년 동안 저는 이 집의 그림자였습니다. 명절 음식은 밤새워 만들었지만 손님 맞이는 늘 아들들이 했고
제가 준비한 음식은 우리 아들이 손이 참 빠르다는 칭찬으로 돌아갔죠. 설거지를 하며 허리를 붙잡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남편에게만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. 그 시어머니가 지금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. 나 미안해. 그 짧은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날 밤 시어머니의 간병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. 물 한 모금 드릴 때도 체위를 바꿔 드릴 때도 시어머니는 연신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. 마치 놓치면 다시는 못 볼 것처럼.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. 이게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인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. 이번 일로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제 존재를 똑똑히 보여줄 기회가 될 거라는 것. 시어머니의 상태는 며칠째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간호사는 장기 입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보호자가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또다시 제 쪽을 향했습니다. 여보, 당신이 계속 좀 있어줘. 내가 병원비는 알아서 낼게. 남편의 말투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. 시누이도 덧붙였습니다. 형수밖에 없잖아요. 엄마가 형수 말은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. 그렇게 아들만 자랑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 말만 듣는다니. 하지만 그들이 자리를 뜨고 나면 병실은 적막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말을 길게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.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. 왜 그렇게 아들만 챙기셨나요? 왜 그동안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어요?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생각해 꼭 삼켰습니다. 대신 물수건을 데워 손을 닦아드리고 죽을 한 숟갈씩 떠드렸습니다. 그 순간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과거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스쳤습니다. 밤이 깊어지고 병실불이 꺼졌을 때였습니다.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돌리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. 내가 아니면 난 그 말은 끝나지 못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아마 처음으로 진심으로 제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게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건 아니었습니다.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번 기회 절대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고.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온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한 달 이상 입원 가능성도 크다고 하자 남편과 시누이, 시동생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.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간병인을 써야 하나?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하자 시누이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. 간병인 비용이 장난 아닌데 형수가 해주면 좋잖아. 가족이니까. 시동생도 맞장구 쳤습니다. 그래. 형수가 하는 게 엄마도 편하고 돈도 아끼고.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. 마치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.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. 좋아요. 대신 제가 하려면 제 방식대로 할게요. 그리고 병원비, 약값 필요한 건 전부 남편이 책임지세요.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알았어 하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제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들이 그토록 외면했던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제가 하면서도 제 존재를 뼈저리게 각인시킬 생각이었습니다.
그날 이후 저는 병실을 집처럼 드나들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. 간호사들이 놀랄 만큼 꼼꼼하게 챙겼고 시어머니의 표정에도 조금씩 안도감이 번졌습니다. 그러나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올 때면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치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.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.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.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? 그 이유를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.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.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. 며느님이세요, 사실. 시어머니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.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. 힘들어했다니요? 아드님들이 거의 연락도 안 하셨거든요. 가끔 병원에 오셔도 5분도 안 있고 가시고.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혼잣말처럼 그래도 그 며느리는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. 아들만 챙기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제 생각을 했다고? 그날 밤 시어머니는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저는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.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? 시어머니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. 내가 제일 믿음직하니까 내가 잘못했어. 너한테 한 짓들 다 알고 있어. 근데 아들들은 필요할 때만 오고 나를 챙겨주진 않아. 그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.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.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이제야 깨달으셨군요. 하지만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.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지만 저는 그 손을 보며 마음속에 또 다른 결심을 세우고 있었습니다.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. 며칠 뒤 남편이 병원에 들렀습니다. 손에 커피를 들고 마치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. 여보, 고생 많지? 그래도 당신이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.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. 그 마음이 놓인다는 말 뒤에는 그래서 나는 계속 편하게 지낼게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.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만 하고 곧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.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. 이제 자신이 의지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저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었죠. 남편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. 혹시 내 집 서류 좀 가져다 줄 수 있니? 침대 옆 서랍에 있어. 뜻밖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. 왜요? 그냥 내 손에 맡기고 싶은 게 있어.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. 시어머니가 뭔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,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이 집안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.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서류를 가져와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.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제게 보였습니다. 거기에는 집과 예금, 그리고 몇 가지 재산이 모두 제 이름으로 변경된 상속 서류가 있었습니다.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서 못 버텼을 거야. 이건 나한테 받은 상처에 대한 내 나름의 사과야. 그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. 통쾌함, 서러움, 그리고 조금은 늦은 용서.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한층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. 간호를 하다 보면 사소한 부탁부터 남에게는 말 못한 속마음까지 털어놓았습니다.
내가 젊었을 땐 집안 살리려면 아들한테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. 며느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. 그래서 너한테 잘해주면 정만 주고 상처만 받을까봐 겁이 났어.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. 그동안 제가 견뎌야 했던 무시와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.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 속 진심은 느껴졌습니다. 며칠 뒤 시누이와 시동생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. 시어머니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두 사람은 미묘하게 밝아진 표정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곧장 물었습니다. 엄마,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래도 형이 장남이니까.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이미 다 정리했다.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. 시누이와 시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. 그날 병실 밖에서 두 사람은 제게 몰래 다가왔습니다. 형수, 설마 엄마 재산 당신한테 준 거예요?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. 그건 시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에요. 저한테 묻지 마세요. 그들이 돌아간 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저는 이 상황이 곧 폭풍으로 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폭풍이 불어닥칠 때 저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. 예상대로 폭풍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시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시누이와 시동생 그리고 남편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그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 엄마, 우리가 자식인데 우리 목도 있어야죠. 형수가 잠깐 간병했다고 그걸 다 줘요? 이건 형수한테 너무 치우친 결정이에요.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. 너희는 내가 아플 때, 힘들 때 어디 있었니?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면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만 물었잖아. 그런데 내 형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 옆에 있었어. 남편마저 불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.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. 내가 장남이면 뭐하니?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니? 엄마, 어디 아파요? 뭐 필요하세요?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했니? 그 말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.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승리감이 차올랐습니다.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무시는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.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. 이제 이 집의 기둥은 내 형수가 될 거다. 그 말은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제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.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서류가 이미 제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남편은 한동안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. 평생 엄마의 사랑받는 장남이라는 위치에 있던 그가 이제는 그 자리가 완전히 제 쪽으로 옮겨간 현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. 시누이와 시동생 역시 더 이상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습니다.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. 내 형수가 내 옆에서 날 살렸어. 그걸 잊지 마라. 시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제 집으로 와 함께 지냈습니다.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제게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. 서툴지만 시어머니 나름의 화해 방법이었죠. 저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의 서름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었던 건
결국 제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. 네가 아니었으면 난 혼자 죽었을 거야. 앞으로는 너를 내 딸로 생각할게. 그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. 늦었지만 받아들일게요.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이제 이 집안의 중심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.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댓글과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